예, 김종대 레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따라 정의당을 강조하시네.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시죠. 앞부분에 예. 민주당이 좀 무기력하다, 더 세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의당은 존재감마저 희미해진 상황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위기지만 정의당은 거의 존폐의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당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공매도 금지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히 급상승해요. 빨간 줄이 팍 올라가지고 네. 코스피가 92.47, 코스닥이 46.65, 지수가 이렇게 올랐어요. 네. 뭐 이런 정도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의당 참 문제지요. 오늘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 사퇴하면서 지도부 총사퇴했는데 네. 기자회견 먼저 좀 듣고 갈까요? 그러시죠. 예.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납니다.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진 정의당을 위한 결단입니다.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신당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과감히 전국위원회의 결의를 수행하도록 길을 트는 당의 체제 전환과 개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대 사명을 개척하기 위해 신당을 추진하는 비대위가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뒷받침하자는 당의 요구를 받든 결정입니다. 신당 추진 비대위는 어제 정의당이 결정한 생태, 평등, 돌봄의 사회국가 비전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 정당 추진을 빠르게 진행하여 12월 안에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신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당 창당이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녹색당 뭐 또 진보당 뭐 진보당은 사실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또 새로운 신당 창당 움직임 사회민주당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은 다 그대로 있고 선거를 위한 그 기업의 특수 목적법인 같은 가설 정당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면 정의당 간판을 내리는 건 아니고 정의당 간판 달고 비슷한 간판 다 모여가지고 상권을 같이 형성하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돌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때 그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창당할 때 정의당이 그 비판했던 논리를 이제 정의당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특수목적 정당은 위성정당과 다르다. 아니다. 그게 그거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내부에서 아주 논란을 많이 형성했던 건데 어제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플랫폼 정당을 간다. 가설 정당을 만든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정미 대표는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 전에 이것부터 그러면은 제가 대신 물어봐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김종대 의원님 아직도 정의당인가요?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정의당이 아니란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탈당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또 의외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웬만한 정당은 내가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그렇고 뭐 정의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아니겠죠. 탈당한 데도 그렇고 국민의힘만 빼고. 예.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 제가 당적이 한 대여섯 개 돼요. 그래서 다 자기들 편이라네 내가. 지금 소속은 정의당 맞고.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있는 거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저기서 생태 돌봄 그 저 사회 비전을 10개를 예. 발표했다는 건데 그건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그 돌봄 국가, 회복의 국가 이러면서 그 진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걸 시대 정신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진보의 의제가 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진보의 주체가 작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갭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당 소속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코로나와 윤석열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가 많이 황폐화되고 파괴되고 그러면서 어떤 물질적 욕망의 노예가 돼가는 이런 어떤 그 시대에서 다시 우리가 불꽃 같은 어떤 시대 정신으로 생태 돌봄, 그 다음에 어떤 그 불평등 완화 이런 어떤 걸 가치로 삼는 정당이 한국 사회에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의 가치 연대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꿈꿀 시간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근데 김종대 의원 보시기에 지금 정의당이
위기 아닙니까? 뭐 뇌사 상태라고 저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 양극화에서 자기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주로 이제 정의당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로 회고해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조국 사태, 그렇죠. 두 번째는 위성정당 사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선, 이렇게 쭉쭉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정치의 특징이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어딜 봐도 좀 극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렇게 어떤 그 세계 3인당이 좀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독일이라든가 또 북유럽에서 보여지고, 독일의 녹색당 하면은 얼마나 유서 깊은 정당입니까? 또 힘도 있고. 근데 의석수가 확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반적 경향성, 즉 어떤 그 정치의 양극화와 극우화,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그 목소리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실패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현안이 생길 때마다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갖지 못하고 휩쓸리거나 무너져요. 이런 취약성이 아주 돋보이는 양국으로 자꾸 가는 건데, 옛날에 정의당, 진보정당은 개혁의 창끝이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웠고, 가장 맨 앞줄에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창끝 전력으로 이 정치의 어떤 한 축을 구성하고 의제를 설정했다 그런다면은, 최근에는 그 예리함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구진보, 이제 87년식 진보를 얘기해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초월해야 되는 거죠. 개혁의 창끝, 그 표현이 참 와닿네요. 사실 우리가 정의당 하면 정의당이 정말 사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고, 정의당에 배출한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회찬, 심상정, 김종대, 박원석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아까 이정미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짚고 있는 건가, 그리고 대책은 제대로 마련한 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개혁의 창끝이다. 그걸 지금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창끝이 무뎌졌다는 얘기인데, 그걸 벼르거나 갈아보거나 그럴 생각 없이 단순히 총선 앞두고 연합을 해서 한번 표를 얻어보겠다. 뭔가 본질적인 고민이 빠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대목인데, 이정미 대표는 그다지 혁신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당의 다수가 탈당을 하고 내부에 대한신당 같은 의견 그룹이 생기는 이유가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항상 그 반대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정미 대표는 생존 전략을 쓴 거예요. 생존 전략을 쓴 건데, 이 정의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확장 전략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확장은 너무 위험하다. 진보가 허구한 날 통합과 분열을 되풀이하다가 이렇을만 하면 주저앉고 이렇을만 하면 주저앉고, 이 진보가는 분열이 직업이 돼버렸습니다. 민노당이 이래로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섣불리 확장했다가 있는 집안도 말아먹는다, 이런 어떤 그 약간 안주형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부 정리가 좀 잘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 거다. 이게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권수정 후보 1.8%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계에 달한 리더십이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용퇴하기로 결심한 것 같고, 더 문제는 용퇴하면 그럼 대안이 있냐? 비대위가 뭐 그럼 지금 대안 구성이 돼 있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원내대표가 임시로 맡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김종대 의원님도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정치로서의 정의당이라면 전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에서 최고 득표, 최다 득표를 당내 경선에서 기록을 다 갈아채운 사람이고, 그리고 지역에 가면은 여전히 이태원 참사나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럴 때 약자 곁을 지키는 그 한 평생을 다 바친, 이러면서 노조할 때 칼 맞아가면 노조 운동하고, 이러면서 약자 곁을 지키는 걸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아직까지 그 기층의 당원들이 존재하는 한, 그분들을 제가 실망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당대표 못지않게 지역위원회를 많이 다녀요. 전부 다 강연 아니면 간담회거든요. 근데 전부 아는 사람이 이제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실망을 끼쳐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이분들은 여의도 정치 잘 모릅니다. 그냥 진보의 가치와 약자편 이런 걸 갖다가 평생에 자기 가치로 알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지나가다 함부로 정의당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밤새워 누군가 약자 곁을 지켜보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이지. 그래요. 이거는 뭐 여의도 정치는 저는 좀 정의당은 갈 길을 잃었다고 보고 있어요. 여의도 정치의 정의당과 그 가치와 그걸로서의 정의당은 다르다. 그렇죠. 이영류님이 정의당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은 왜 대통령 되지 않으면 안 되냐 심상정 말할 때부터 망조가 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글쎄요, 그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석열의 도우미로 인식되는 건 체질적으로 정의당이 싫어하죠.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27만 표 차이가 났는데 심상정 후보가 80만 표를 가져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도 저 할 얘기는 많지만은 여기서 일단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일관성을 보여줬다면 지금처럼 버림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했을 때 발을 삐끗했죠. 그랬다가 그 삐끗한 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데 대선 때 또 삐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리가 다 삐끗해져 버리니까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때 민주당과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그걸 복수한 것을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준 쪽으로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정의당의 분노의 화살이 가서 꽂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든지 기회가 많았고 대선 때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1대 총선 때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였잖아요. 근데 불과 어제까지는 우리 같이 몸싸움 하던 동지들이에요.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할 때. 그런데 전화 한 통 없이 위성정당 창당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1, 2년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받아봤거든. 그게 이 정의당의 모멸감이에요. 물론 이것도 사실은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어떤 군사 정권 때부터 회고해 보면은 이 민주당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제야 시민단체와 언제든 연결해서 한쪽 쪽문을 열어주고 크게 이 개혁 진보 진영의 맏형 노릇을 해온 하나의 거버넌스가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걸 귀찮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성정당 창당할 때도 제 생각에는 일단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 때 됐다 보면은 대선 때 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진짜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정의당이 아마 후보 단위라 해줘도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만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보기로 하고요. 네. 마카롱님, 김종대 의원님 이제 정의당 탈당하고 다른 당 가서 약자 챙기세요. 신채규님 탈당해서 활동하세요. 수준 맞는 당으로 가서 마음껏 펴세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내년 총선 출마하실 생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서 요즘 완전히 도피 행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진보의 달마대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면벽을 한다 내가. 면벽을.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죠. 동쪽이 어딜까요? 아니 그 중국이죠. 인도에서 중국으로 소림사에 가서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깊은 상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이제 촛불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팬데믹 윤석열을 거치고 하면서 대안적 세상에 대한 상상을 이걸 좀 가져야 다음 시대 정치가 되고 윤석열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당이 몇 석을 얻느냐 문제보다도 왜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자기중심이 확실해져야 되는 시대고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는 죄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다음 세상, 이 다음 세대의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서 87년 세상이 아닌 2020년의 세상을 살으라고 청년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주는 거 이상의 정치인의 큰 소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대업은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87년 1인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질서를 이제는 현대적으로 개혁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다음 세대에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기성세대는 빨리 사라지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개혁, 대업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은 정의당에 구애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치를 얘기 안 하고 정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정파 논리는 내년이면 다 잊을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파와 파당, 그것을 넘어서 진짜 정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세상, 그거는 새로운 공화국을 어떻게 재건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게 원래 정치의 메인 의제입니다. 근데 누가 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금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정파와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만나고 싶다. 이게 달마대사가 하는 일입니다. 달마대사는 그거 하는 일. 그래서 저도 동쪽으로 가려고. 총선 출마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 달마대사 답변 같은 서문답을 하고 계시네. 예. 알겠습니다. 결심이 서면 한번 알려주세요. 아이, 그럼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규님 딱 한 줄로 주셨는데 작지만 큰 소리 김종대. 아유, 굉장히 울림이 마음에 들죠? 예. 김성규님 선물 드릴까요? 그럽시다. 아이고, 진짜. 김종대 의원님 봐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 왜 이렇게 방송 분위기가 훈훈합니까? 김성규님, 네. 제가 김종대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죠. 네. 청와 대통령실 수석이 좀 바뀌는 모양이에요. 네. 오늘 속보를 보니까 정무수석의 한호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예, 검사 출신인가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마 그분 어디 뉴라이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 지냈고 뭐 그렇군요. 뉴라이트 핵심 인물 검사 출신은 뉴라이트 아니네요. 출신일 거예요, 아마. 아니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시민사회 수석 후보가 네.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이에요. 네. 특전사령관 출신인데 네. 시민사회 수석 하는 게 어떤 일이에요? 옛날 소통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단체 만나고? 이게 근데 왜 거기에 특전사령관 출신이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네. 아니 뭐 시민사회 자유총연맹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무슨 자유자 들어간 시민단체가 요즘 엄청 많아졌어요. 정당도 많아졌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보수 우파 또는 어떤 뉴라이트를 갖다가 시민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사실은 이런 어떤 것 속에서 뭐 대통령은 여전히 안 변하시는구나 이런 면이 또 한번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정무수석 후보로 거론되는데 여기도 뉴라이트 운동 핵심 인물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고 네, 네. 시민사회 수석은 특전사령관 출신이고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모적 이념 논쟁을 안 하겠다 그러지만 이미 그거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폭주하는 기관차다. 설국열차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이념으로 자기 친위대 돌격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네요. 그거는 아마 총선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결국은 또 다른 어떤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분열을 무기로 삼아서 정치를 하는 이런 어떤 극우 포퓰리즘 정치다.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 제3, 제4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김종대 의원 보시기에 내년 총선에 네. 이 안보 분야가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잘 한번 제가 예견을 드릴게요. 예, 내가 적어놨다가 나중에 맞춰볼게요.
결정적인 분기점을 이 정권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9.19 군사 합의서 무력화한다고 계속 예고편을 띄우고 실제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언제 한다는 얘기냐? 제가 보기엔 북한 정찰위성 발사할 때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몇 방을 더 쏴요. 그러면 이제 북한 러시아가 밀착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한반도 안보가 이제 전대미문의 어떤 위기 상황,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할 것이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은 우리 육군이 사단급 무인 정찰기의 비행을 일제히 시작해서 그 송골매라고 하는 걸 전방 지역에 띄우는데 북한도 드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긴장이 조성되고 서북 해역 NLL에 대형 군함을 무더기로 올려보낼 것이다. 이게 이제 천안함 직전에 MB 2009년에 그때 이상희 국방장관이 NLL 대비 계획이라고 해서 전방에 수상함과 지상의 자주포를 왕창 증강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부로 서북 정세가 변해서 그 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짓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미 계획이 섰다고.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 정찰위성이 왜 분기점이 되는 거죠? 왜 분기점이냐? 이 정찰위성이 이제 러시아 기술을 얻은 거라고 보는 거고, 또 정찰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모든 미사일의 신뢰성이 확 높아지거든. 표적을 찾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빨리 하려고 우리 군 정찰위성을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쏘잖아요. 11월에. 예.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예.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총선 전에 일단의 안보 정국, 그 속에서 어떤 그 경제와 사회적인 어떤 통합도 안보 이익에 종속되는, 말하자면 안보 지상주의 국가가 출현합니다. 이 국면이 국민의힘을 살리는 마지막 동아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9.19 군사합의 무력화 이후 정국, 요게 총선 정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이나 이런 주변국이 이런 걸 관찰해서 빌미를 안 줄 수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불이 붙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략 무기 수준의 군비 경쟁이 진행이 되고 이거를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북풍몰이를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실천 단계가 9.19 무력화, 두 번째가 4.27 판문점 합의 무력화. 그래서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북 관계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게 총선 정국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혹시 더 나쁜 상황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 백령도 포격이라든지 연평도라든지 뭐 이런 식의 조그만 형태의 국지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아니 뭐 저는 함부로 국지전이 일어난다고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현대 이 분쟁 양상이라는 게 어떤 그 작년에 드론 5대가 대한민국을 휘저어서 준 충격을 한번 상기해 봤을 때 과거와 같은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만약에 NLL 부근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면 양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수상함과 수상함끼리 제한된 수역에서 빨리 종결되었어요. 아무리 충격이 컸어도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는 드론이 날라올 거고 해안포가 어모 사격을 할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분쟁의 규모가 과거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남과 북이 그걸 벼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끈이 탁 풀려. 그게 9.19 군사합의 무력화예요. 그렇게 되면 긴장을 완화시키던 끈이 탁 끊어지고 나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국면이 되는데 이때 이 윤 정부의 실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이 정부 그렇게 실력 있는 정부예요? 무엇에 홀린 듯 빨려 들어갈 겁니다. MB가 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천안함 이후에 오히려 지방선거 진 이유가 북풍무리를 못하고 지도 끌려다녔기 때문에요. 그때 그 북풍은 여당에 타격을 준 북풍이라고. 위기관리가 안 되니까.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실력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선거에 이용해서도 안 되고. 끝으로 조금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칠게요. 네. 연평도 포격, 천안함, 그리고 서해 교전. 네.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무규범의 공간이다. 정전협정에 NLL은 없거든요. 지금 정전협정은 성공한 협정이에요. 1990년대 이후 비무장의 남북한 군 간의 교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끔 경고사격만 있었지. 그러나 NLL은 무법지대래요. 무법지대.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은 군사적 밀집도가 너무나 이제 커지니까 우리나라 서해 모든 군사력의 70%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북한이 이제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이게 바로 남북한 정치의 급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5번의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역에서만. 제1, 제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까지 5번. 전부 다 위기 통제가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니,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이제 뭐 규범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발적인 것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서해교전이라든지 천안함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우발적인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좀 있었던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장기간에 걸쳐된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조와 맥락은 다르지만 적어도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수역, 평화수역을 선포한 이래로 단 한 건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폭기나 해군은 붙여놓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것도 무법지대에서. 붙여놓으면 안 돼, 이 조폭끼리는. 해군도 그래요. 그런데 완충수역을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니까 평화로워진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규범이 있고 없고가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 정전협정의 무법지대를 군사합의서가 메워준 건데 이걸 무력화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사 시스템 자체가 군인은 싸우려고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붙여놓으면 위험해진다. 싸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 살펴봤는데요. 김종대 의원님 성원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종대 레이더였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예,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봉자자 장관이 국회에서 주식 거래하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화면 한번 볼까요? 솔루스만 매도 100주 24,250원, 사모님 767주 24,250원, 내 장 마감 후 어제처럼 총액 보내주세요. 저걸 지금 국회에서 한 거죠. 네. 오른쪽에 노란색은 본인이 보낸 거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정신이 차라리 저러면 국회 와 있지 말고 거기 주식거래소 가 있는 게 더 안 나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회기 중에 했다고 그렇게 국민의힘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김남국 의원 해명이 회의 시간은 아니었다. 회의장인 건 맞지만. 그런데도 막 김남국 의원 윤리위에 회부하고 그랬잖아요. 그 회의 시간은 아니지만 그 회의 직전입니다. 저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어제처럼 이런 표현을 보니까 매일 했다는 얘기거든요. 국방장관이. 그렇잖아요. 매일 이런 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재산이 신고한 걸 보니까 한 12억 원 정도 돼요. 그 장관 후보자 때. 예. 근데 주식 보유가 3억이 넘습니다. 3억 가까이 되네요. 저건 신고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솔루스만이라는 그 주식 거래를 계속 집중적으로 해왔어요. 그랬는데 문자 메시지가 포착된 게 어제 아침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12월 공매도 6일. 저기 해가지고 주식 확 올랐죠. 그것 때문에 판 거예요. 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주식을 보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가 22,600원이었어요. 예. 이게 거의 바닥이었다고.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되니까 이게 급상승합니다. 그래가지고 24,250원에 2,000원 정도 올랐을 때 서둘러 판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내 갖고 있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게 저 실적 마이너스라 가지고 배당금도 없는 주식이었는데 오랜만에 올랐거든. 오랜만에. 예. 그게 공매도 금지 발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얼른 팔아치운 거죠. 그러니까 요 장에 매도 시점을 뭐 보고 있었고 그 딜러가 이제 팔아 가지고 알려준 겁니다.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고 매일 그 짓을 했다면 제가 보기엔 이 공매도 전후에 이 급등 급락 이 추세를 보고 있었다는 얘긴데, 예, 그리고 총액이 얼마인지 궁금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일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런 정신머리로 무슨 국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예결위 국방 예산 심사 앞두고 있으면은 이럴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올해 국방 예산이 재앙이거든요. 지금 저기 그 초급 간부 저 예산이 퍽퍽 잘려가지고 지금 군의 인력 체계가 붕괴될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저기 10,000원 하는 그 당직비 12시간 당직 쓰고 10,000원 받거든요. 초급 간부들이. 그러면 시급 740원입니다. 740원. 근데 이런 거 하나 개선하겠다고 그동안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예산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저 성과상여금 예산 다 자르고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다 자르고 주택수당 인상분 다 자르고 해가지고 지금 군의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이런 국방 예산을 앞두고 집에 가서 잠이 옵니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본인은 예결위 회의장 가서 그 국방 예산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생각을 안 하고 주식 본인 떨어질까 봐, 주식에 대해 가지고 주식 떨어질까 봐 잠이 안 오고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분노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저기 10월 1일 날 대통령이 전방 방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군의 중간 허리가 휘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그다음에 군인이 공무원과 동일한 대접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놓고 한 달 후에 예산은 다 잘랐거든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정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 육해공군 일선 지휘관들이 일제히 초급 간부가 불안하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주식 거래를 그 회의장에 가서 한다? 아니 하더라도 집에 가서나 하든가. 장관들은 백지 신탁 이런 거 안 합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이해 충돌이 있는 주식은 아니니까 이거는 뭐 솔루스만이 어떤 공직자윤리식과 회사예요? 2차 전지하는 소재 산업. 2차 전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저기 소재. 2차 전지도 어제 완전히 절단 났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 절단 나기 직전에 판 거죠. 그러니까 저기 어제 그저께 공매도 그거 보고 판 거예요. 그거 보고 아닙니까? 이거 그거잖아요. 장기간 보유하던 주식 아닙니까? 그런데 대변인실 해명이 이제 더 어이없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회의 시간은 아니었다. 장관이라는 자가 네. 그것도 국방장관 한치의 구멍도 없애야 될 국방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이 예결위에 나와서 이런 것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네. 이 정말 도대체 왜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정부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주식과 부동산이거든요. 한 명도 예외가 없네. 어쩌면 이렇게 한 명도 재산이 많건직건 이 사람 재산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12억이면은. 대통령 부인부터 말이야. 이건 뭐 주식을 그냥 그죠? 주식 아닌 부동산이. 아마도 이번에 공매도 사태 이후로 이 정부의 재산 증감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앞으로 살펴볼 일입니다. 이거는 뭐 처벌 안 됩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당장 법에 걸리는 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법만 안 어기면 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닥따닥 물어야지 이런 건 책임지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현대 어제 사회에서는 예결위에서 논란이 있고 막 간사들이 정회하고 그랬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참 사람 그러니까, 쓰는 거 보면 예, 이번에 초급 간부들이 이 추운 겨울날 에어컨이나 난방도 시원찮고 벽에 금이 간 관사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장관이 이 짓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의 일선에 우리 전투원들이 분노할 일이에요. 신혼식 붕짜자는 이 정도 하고요. 공짜죠. 내년에도 시가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올해도 이제 비 오는 날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했는데 네. 올해는 좀 5년 10년 만에 했어요. 마다 이제 그동안 했고 10년 됐는데 75주년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안 열렸잖아요. 네. 그래 이제 10년 만에 열렸는데 이거 보고 국민들이 좀 뜨악했어요. 이거 뭐지 뭐 옛날 유신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가 뭐 이런 느낌 들었는데 내년에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그러면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예산이 120억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거를 저기 초급 간부 당직비 인상 같은 데 써야 될 돈이에요. 그거 자르고 이런 거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그걸 경제가 자르고 지금 이거. 우리가 이따가 박시동의 경제본색 요즘에 많이들 보는데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기업 10군데 설문조사했는데 7군데가 내년에 더 나빠진다 그랬고 근데 이 좋아진다 돈을 그러는데 한 군데밖에 없는데 행사 용역이 70억, 음. 행사 무대 설치하는 데가 46억, 훈련에 들어갈 예산 21억, 행사에 투입될 장병들 숙소와 급식비 등 군수 지원에 16억. 120억이면은 우리 장병들 고기 한번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가능하죠. 국군의 날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 네, 나요. 아니면 증식비로 간식을 주든가 얼마든지 할 수가 치킨 있죠. 하나씩 쏘는 게 더 낫지. 그 복지비 이번에 잘랐잖아요. 그 생일 케이크 주는 거, 축구화 사는 거, 그 예산 다 잘랐잖아요. 다 자르고 나서 이제 특히 그 군의 허리가 흔들린다 그랬는데 거기 증액분 다 잘랐잖아요. 5천억 증액 요구를 했는데 1,900억만 반영했거든요. 이런 짓들 하고 이런 짓들. 군의 지금 인력이 구조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아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위기예요. 병사들 월급은 올린다 그랬는데 간부들은 정체되니까 거의 같아졌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그 장교들은 왜 피복이나 급식비를 자기 돈으로 하니까 그거 빼고 나면 같아진 거예요. 병사하고 장교가. 그러니까 ROTC가 28개월 복무입니다. 예. 근데 병사 18개월이잖아요. 누가 군대 오겠습니까? 장교로. 그래서 108개 학군단 중에 54개가 올해 정원 미달.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까지 파급돼가지고 의대생들이 요즘은 공중보건의 안 가고 병사로 군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공중보건 체계 지금 위기. 이게 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재앙이라고 재앙 이게. 근데 내년에 선거 앞두고 2030 그거 저 환심 살라고 다른 예산 다 잘라서 고리로 몰아떨구고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은 대통령 위신 세우기 좋으니까 하고 그런 결과는 뭐냐? 재앙입니다. 누가 군대 와요? 누가 하사 소위 지원합니까? 지금 계속 미달 사태 나갈 거예요. 미달 사태. 군을 지휘할 지휘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시가 행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나 시가 중국, 행진이 아니라 북한 이런 데는 봤는데 권위주의 국가의 이 열병식 그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시가 행진이라는 건 뭐냐면 축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축제에 일단 행진을 넣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민간 또 학생, 군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리 축제, 할로윈 축제 같이 해요. 그런 것들이지 뭐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제식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대통령 본인 입으로 긴축재정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네. 예산 정말 막 아껴서 써야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야당이 뭐 탄핵하려면 하라고 그래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엉뚱하게 탄핵 핑계 댔는데 국군의 날 행사 이거 한 번 하는데 120억을 써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한번 아니, 뭐라고 그런데 설명합니까? 뭐 국군의 사기가 올라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 힘을 앞세운 평화를 외치다 보니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과시하고 의지를 과시해서 어떤 그 북한에게 뭔가 보여주고 억제하겠다 이런 발상이에요. 이게 국민들에게도 힘을 숭배하는 사상, 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게 저기 뭐냐 왜 히틀러 나치가 그런 거 좋아했습니까? 그 강한 모습, 강한 근육질을 과시함으로써 국민을 열광시키겠다. 그 극장 국가잖아요. 이 파시스트 국가들 보면 극장 국가 아니야, 극장 국가. 거기서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춘 어떤 조직화된 어떤 군대 위용 이런 게 통치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 70년대 사고 방식이죠. 이런 거를 올렸어도 국회에서 이거는 안 돼, 빼 그러면 뺄 수 있죠.
아니 저기 민주당이 예. 다른 어떤 지렛대를 강하게 제시하면서 이 예산 안 자르면 다른 무언가도 그 걸겠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소위에서 예산 소위에 개수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걸 이런 걸 걸어가지고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지금 검찰이나 이런 권력기관의 증액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전국의 중심은 안 될 거예요. 오히려 검찰 예산이나 국정원 예산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또 대통령 순방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더 앞서 있죠. 이거 시간행전 한다고 그러면은 동원되는 장병들도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우선 우리나라는 축제 개념이 아니니까 즐기러 가는 게 아니라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올해 할 때 고생하러. 보니까 미군들만 슬렁슬렁 걷지. 아 미군은 발도 안 맞아요. 거기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 팔도 제각기 흔들고 발도 안 맞춰 걷던데 자유로우니까. 껌도 씹는 것 같던데. 그래요? 예. 껌까지 씹었대요? 아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 예. 한두 놈이 껌 씹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같으면 영창가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거? 이거를 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참 이렇게 하면 뭐 좀 나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폼이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너죠? 작년에 얼마나 무대 위에 직접 걸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일부 행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군사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나죠? 그게 폼이 왜 안 나겠습니까? 레모님, 북한이 예식 훈련하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왜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는지 한심하네요. 북두칠성님, 듣고 있을수록 화가 납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써대는데 철없는 남편 돈 써대는 것 같습니다. 이혼감이지요. 박바다님, 쓸데없는 데 쓸 게 아니라 군인들 복지에나 편성해서 쓰지 누가 아니래요. 체스님, 자괴감 드네요. 낸 세금 생각하니 왕짜증 나오네요. 붕짜자가 아니고 왕짜증이요. 꼼꼼이님, 대통령을 재미로 하나 봅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내년에도 또 한다고? 대동세상님, 차라리 전 국민 시가 행진을 하는 건 어떠냐? 예, 아싸님은 또 우리 김남국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거 하기야 뭐 붕짜자한테 비하면 김남국 예. 예.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통령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위신에 집착하기 때문에요. 외국에 나가 사진 찍고 시가 행진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힘센 지도자의 어떤 권위에 집착하기 때문이거든요. 위신의 정치입니다. 위신의 정치. 이게 이제 본인 혼자 소영웅주의 리더십에 빠진 거죠. 그 속에 갇혀버린 거죠. 갇혀버렸어. 그리고 또 이번에 장성급 인사 났잖아요. 예. 요전에 설명드렸는데 추가 인사가 또 났는데. 예, 국군 방첩사령관에 여인형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 네. 소장인데 중장으로 진급시켜서 예. 방첩사령관에 보임했는데 대통령 고등학교 또 후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경호처장도 고등학교 후배 아니에요?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1년 선배 김용현 경호처장, 예. 그 김용현 경호처장의 10년 후배가 이번에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이제 충안고 라인이 대통령, 경호처장, 방첩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충안고 소통 라인이 구축된 거예요. 충암고 출신 장군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비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육군본부의 정보작전 참모부장으로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도 모든 어떤 인사가 여인형 참모부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어요. 벌써 실제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딱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거예요. 여긴 대통령한테 직보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직보한다기보다는 경호처장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시다시피 이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군을 지휘 감독하겠다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 옛날 보안사죠. 보안사입니다. 기무사. 예.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예. 그러니까 장교들의 신원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신원 자료를 통해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국방부 장관의 통제에 벗어나 대통령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이 대통령실의 보고서를 쓰는 기관.
이런 기관은 군 내에 오로지 단 한 기관, 방첩사밖에 없어요. 이건 군 검찰도 못하는 거고 군사 경찰도 못하고 오로지 방첩사만 가능한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풍부한 인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언제든지 그 괘씸죄에 찍힌 장교의 불리한 인사 보고서를 쓸 수가 있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용인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용인술은 뭐 좀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사람 쓰는 것. 참 어리숙하고 유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정말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치고 이상민 장관도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네. 그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양날의 칼입니다. 전두환이 왜 노태우를 내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느냐. 내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세기도 하지만 바로 그 전에 의령에서 우순경 난동 사건이 나서 50몇 명이 몰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내무장관은 즉각 옷을 벗는 거예요. 네. 그 정치적 책임은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 잘해. 여기 잘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지만 못하면 너는 그걸로 아웃이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노태우를 정말 챙겨주려고 준 것도 있지만 정리하려고 주는 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정말 고민해서 주는 건데 자기 고등학교 후배 아끼는 판사 출신을 내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행안부 장관을 맡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는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이태원 참사가 났어도 그냥 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 외에도 이번에 군 인사를 보면은 저는 거의 군대 망하는 수준이에요. 이번에 합참의장은 해군 작전사령관을 작년 12월에 임명돼서 1년도 안 돼가지고 해군 작전사령관 최고 요직이고 전문직이거든요. 1년도 안 돼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육해공군 합동작전은커녕 해군 작전도 다 안 하고 그러고 이제 하다 말고 왔고 거기에다가 저기 경력을 보니까 합동작전은 전문성을 쌓은 직위가 없어요. 없어. 전부 야전작전이에요. 딱 한 번 준장 때 합참 작전 2처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때 작전 1처장이 합동작전, 2처장은 해군작전만 하는 데입니다. 이 자리가. 없어. 그런 어떤 경력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저기 보니까 그 임성근 1사단장 이번에 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또 발탁하려다가 본인이 고사해서 정책 연수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수근 상병권에 대해서는 정권이 밀어붙이기가 이건 뭐 국민 70~80%가 반대해도 우리는 밀어붙이기로 가겠다 해서 다 이번에 뭐 아주 그냥 개무시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합참이 전문가가 없어요. 합참 차장을 봐도 이 사람이 저기 그 방첩사령관 하다가 온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방첩사령관은 나가는 자리입니다. 예. 이 권력직을 하고 또 다시 진급을 한다든가 다른 보직에 가면 그 정보를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군복 벗고 나가야 될 사람을 합참 차장에 임명했네. 그런데 이 합참 차장에 임명했는데 이 사람 경력을 보니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사단장, 합동작전 근무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의장, 합참차장이 합동작전에 대해 몰라. 그러면 14명의 합참의 부장들이 올리는 보고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용어가 다른데.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옛날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그 합참이 이함대사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때 비상경계령을 경찰이 선포하고 해경이 선포했는데 군이 선포를 못한 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사태가 또 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합참의장의 작전 라인들이 다 무경험자예요. 합동작전은 육해공군 작전을 다 알아야 돼. 근데 자기 군의 작전도 하다 말다 온 사람이 의장,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옷 벗고 나갈 사람이 이 작전통도 아닌 사람이 군수참모부장이었어요. 이 사람 군수참모부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참차장. 호호. 육해공군을 무슨 수로 지휘할 겁니까? 무슨 수로?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이러다가 개피 본 일이 이게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요 자세한 내막을 예. 이게 왜 큰일 났는가를 오늘 2시에 제가 김종대 TV 라이브가 있으니까 탈탈 털어드릴게 내가. 제 채널로 들어와서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그래도 여기서 슬쩍 하나는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 시간이 없어서. 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예. 저기 연평도 포격 때 예. 저기 전투기로 때릴 거냐 말까로 합참 장군들이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때릴 수 있다와 없다로 그래가지고 교전이 벌어지는 그 중에서 싸웠다고 장군들끼리. 예. 그런데 합참의장 한민구는 작전을 해본 적이 없는 정책통이거든.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야. 예. 그런데 공군 작전사령부에 연락을 안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공군 작전사령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그런데 F-15 3대를 띄웠는데 의장은 그게 공대지 미사일을 달고 뜬 걸로 한 거야. 근데 미사일을 안 달고 떴어. 뭐 그래가지고 오후 3시가 넘어서 지시를 했어요. 야 빨리 공대지 미사일 달고 떠. 그랬는데 공군에서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밤 9시 반에 왔어요. 다 끝난 뒤에. 이게 육군의 실력이야. 합동작전을 모르니까 이 지경이 벌어지. 하늘에서 그럼 구경만 하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밤 9시 반에 떴는데 이제 쏘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마지막 3번기 조종사가 의장하고 직접 교신을 했어요. 제가 내려가면 더 이상 타격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끝났다 임마. 돌아와라. 그러니까 쇼만 한 거야. 쇼만. 혹시 적군 쇼만. 레이더의 미사일 장착 여부 같은 거는 파악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 특히 북한의 능력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훗날 이게 문제가 된 거고 천안함 사건 때 합참의장도 합참 무경험자가 그 이상의 합참의장이 당일날 만취해서 지휘가 불가능한 인사불성 상태가 돼가지고 소파에 누웠는데 부관이 바닥으로 카페트로 떨어져 잤어요. 그 사이에 청와대는 NSC에서 비상 NSC 회의를 소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조치를 안 하니까 의장이 지금 지휘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밤 10시에 입이 인천해경 가포비상령, 전국경찰 의로비상령이 내렸는데 군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새벽 3시에 그때서야 비상경계령을 내렸는데 그 시간이 합참의장이 깨어난 시간. 하하. 이게 내가 이래 보니까 그럼 그 밑에서라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합참 작전부장, 작전처장, 합동작전 과장 이 지휘자들이 합참의 무경험자예요. 해양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해군만 알고 있었잖아요. 해군만. 이래가지고 완전히 재앙으로 갑니다. 재앙으로. 최근에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아프간 사태 때 아프간 정부 안 망한다 그랬는데 열하루 뒤에 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또 상원 증언에서 키이우는 72시간을 못 버틴다. 사흘 안에 전쟁 끝난다 그랬는데 1년 8개월째 버티고 망하는 정부는 안 망한다 그러고 안 망하고 멀쩡한 정부는 망한다 그러고 그러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선 이거 일어나는 줄 전혀 몰랐다. 합참의장이 그렇게 멍청한 짓거리 하니까 오늘날 미국의 위신이 저렇게 추락한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라고. 의장을 어떻게 뽑아 이거를. 기수 파괴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해군 작전 사령관 절반도 안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군 서열 1위를 줘? 그러면 육해 공군을 알아? 이게 지휘하려면 앞으로 의장 되고도 1년 이상 걸려요. 과외 공부해야 돼 이 사람. 오케이. 2시에 김종대 TV.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야기 해줘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예. 예, 2시에 김종대 TV에서 또 새로운 내용 우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종대 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